자, 그러면 남경 정부의 혼정 정치를 보죠. 그 남경 정부는 초기에는 그 많은 중국 민족들이 이제 국민당을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낡은 관료제의 폐해나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지지를 상실하게 되고, 특히 이제 비판적인 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을 여기 백색 테러 같은 것들을 자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식인 농민들에게 지지를 상실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정권이 국민당 공산당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조각계에서는 초창기 때 이 남경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상당히 욕만 가득 찼거든요. 비판만 하고. 최근에 와서는 또 남경 정권의 이제 뭐냐면 좀 긍정적인 모습도 부각되고 있는 그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경 정권 나온 게 거의 안 나왔어요. 12년 나오고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한 번 딱 나오고.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 부분은요. 예. 그래서 이제 보고 일단은 이제 남경 정부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핵심 그 가문이 4대 가문 있죠. 장, 송, 공, 진. 4개 가문 있죠. 장은 장개석과 관련된 거고, 송은 누구냐면 그 손문이 이제 예전에 친구였던 사람이 찰리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리송.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또 부자고 손문의 혁명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 찰리송의 그 3명의 자매들이 있었죠. 송씨 자매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장개석의 3명의 자매들, 이제 송씨 자매들 보면 그 첫 번째 딸이 예령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이 경련, 송경련하고, 세 번째 송미령 이렇게 있죠. 예령은 이제 나중에 그 절강자본의 대표자였던 공상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공상이. 그 다음에 경련은 두 번째 딸인데, 이 사람은 자기 친구였던 찰리송의 친구였던 그 손문하고 결혼하죠. 나이가 20세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련이 손문을 좋으면서 쫓아다닐 때, 손문은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송가하고 그 사이에 송가를 낳게 되고, 이제 그 사람하고 사별했는지 이별했는지 하여튼 이혼했는지 헤어지고, 두 번째 부인이 경련이에요. 송경련.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 올 때는 자기 친구하고 결혼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도 열받겠죠? 그래서 경련이 손문을 못 만나게 2층에 가뒀어. 3층 집에. 근데 경련이 이제 사다리를 타고 가서 그 밑에 내려가서 걸걸 손문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일단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찰리송하고 손문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경련은 그 당시 이제 그 공산당 쪽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949년에 그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대만을 건너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갖고 그 신중국의 부주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경련은 이제 공산당 입장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죠. 일단 그 손문의 부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 그래서 손문의 유지를 계승한다. 그런 이제 정통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딸이 누구냐면 송미정이죠. 송미정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장개석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장개석 결혼해갖고 나중에 대만 건너갔다가 이 사람 미국으로 나중에 간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한 90세인가 넘게 살았다고 해요. 장수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송예령, 경련, 미연 3명의 자매들이 그 뭐냐면 그 당시 그 핵심 지도자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송씨 집안을 날렸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공이라는 사람인데, 공씨 집안은 송예련의 남편 공상이. 이 공상이는 그 당시 절강자본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진기민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삼합회의 회장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합회 회장이지만 깡패 조직의 우두머리죠. 그래갖고 이제 백색 테러를 주로 했던 그 사람이 진기민. 근데 예전에 그 장개석도 그 진기민 밑에 있었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탕으로 남경 정권의 어떤 정치, 군사력 독점 체제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군벌 정책 및 군대 간축 내용을 보면, 이 북벌 과정에서 국민혁명군에 편입된 군벌의 기득권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인정을 해줘. 그래서 군벌 연합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제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니까 이제 통일정부를 형성하고 국가를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군대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감축 이런 것들 내걸면서 뭘 하냐면 편견회의를 하게 돼요. 그 편견회의는 전국을 8개 편견구로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각 편견구가 중앙 직할부대를 각각의 11개 사, 따라 11개 사로 넘지 못하도록 그리고 1년의 군비를 제한하는 제한하는 내용인데 근데 실제 내용은 장개석 직계부대는 그대로 살려둔 채 누구만 감축시켰냐면 그 밑에 예전에 그 군대들만 지방군만 감축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벌들이 어떻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장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장 정부는 이제 당계에서 다 반대한 군벌들이 다 합세를 했어. 그래서 강석의 군벌 이종인, 풍옥상, 장발규, 당생진 이런 사람들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장하장이 결정적으로 누굴 지지했냐면 장개석을 지지했어. 결국에는 초반기 때는 몰렸지만 결국은 장개석이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군부의 판도도 변화가 돼가지고 그 풍옥상군은 아예 개멸됐고요. 연선상은 상서제용만 거의 유지됐고 그 다음에 장하장은 중원세력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개석 중앙군 단원군부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군벌들 다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 잔여 세력이 남아 있었어요. 자, 여기 좀 오타를 본쳐야 되는데 장하장 군이 중원 세력으로 확대 이렇게 좀 쓰시면 돼요. 장하장 군이 중원 세력으로 확대. 그다음에 강서계통의 강서군벌들이 원래 강동 지역까지 진출했는데 강서 지역으로 다시 후퇴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치구조 정비 과정을 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12년 기출문제. 그래서 손문이 이제 건국 방향에 따라 훈정 정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손문의 건국 방향에 보면 3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군정, 훈정, 헌정. 두 번째 훈정 단계인데, 자, 이것을 잊고, 그 다음 오원제를 이제 수입했다. 오원제라는 건 어디서 나와요? 신삼민주의에서 나오죠. 신삼민주의. 그래갖고 오원제가 뭐예요? 사법, 입법, 행정, 고시, 감찰 이렇게 5권 윤리죠. 예. 그래갖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장개석이 이제 이런 손문의 훈정정치를 얘기한 것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장개석에는 권력은 있어도 뭐가 없다고 했어요. 권위가 없죠. 그래서 당내 원료 세력들과 권위가 없기 때문에 당내 원료 세력들과 그다음 군벌 세력들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손문의 훈정정치를 끌어다 쓴 거죠. 그래서 이제 훈정강령 6조를 공포하죠. 그래서 6년간 규정된 훈정기에 국민당 전국 대표대회가 국민대회를 대신에 국민의 주권 행사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대표대회가 폐회 중에는 국민당 중앙지표회가 대항한다. 그러니까 그 의회 대신에 국민당 정당 대표가 뭐냐면 행정, 입법, 사법권을 다 가나다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국민당 총수가 누구죠? 총독이 장개석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개석이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리고 국민당 산하의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을 총괄한다. 요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다 국민당에 기소이 됐고 그리고 또 말로는 5권 분리지만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국민당 중앙정치회의에 감독을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국민당 중앙정치회의를 장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개석이야. 그러니까 장개석이 모든 걸로 다 갖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 중앙정치회의의 권한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당의 통치권이 독점체제가 성립이 된다. 당의 결정, 그러니까 장개석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반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적 지식인들과 같은 호적 같은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그 다음에 군벌도 되게 반발해. 그 다음에 국민당 내부에서도 이제 반발이 되고, 특히 이제 훈정 정치에서 약점이 뭐냐면, 약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문의 어떤 건국 방향에 약법이 있어야 되는데, 약법이 없어. 그냥 약법 없이 그냥 정치를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반장 세력들이 결집해서 태원 약법을 초안을 만드니까 안 되겠다 했고 이제 장개석이
이 약법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훈정 약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회의 소집을 제안하고 결국에는 약법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됐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330페이지. 자, 330페이지 60번, 61번, 62번 볼게요. 제가 이거 그 성산평가 2 만들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국사 부분 상당히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요 중국사 요것만 달달 외워두어서 웬만한 문제는 다 걸려들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틀리라고 낸 문제는 모르겠는데 웬만한 문제 다 이제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332페이지네요. 60번 문제가 아니 333페이지. 네. 333페이지. 자, 여기 60번 문제 보면 다음 기획과 니은의 내용을 서술해보고 북벌 이후의 남경정부의 체제 정비 방향을 목표를 2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해 명칭을 써보고 재정화 장기적 의도의 내용을 각각 기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훈정강령 6조 내용은 이제 6년간 규정된 훈정기에는 국민당 전국 대표대회가 국민대회들, 그러니까 의회를 대신해서 국민의 주권 행사를 지도하고 대표대회가 폐회 중에는 국민당 중앙집행위가 대항한다. 그리고 국민당은 국민을 훈련시키는 의무가 있고 국민정부는 국민당 중앙정책 감독을 받아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의 5권을 총괄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니은의 내용은 국민정보조직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치권은 중화민국의 치권은 국민정부가 총람하고 5원으로 나눠져 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목표 있고 내용 써보고 그 다음에 가해 명칭은 뭘까요? 가해 명칭은 그 가해 명칭은 그 당시 이제 그 국민회의를 소집하고 뭘 통과시켰죠? 훈정약법을 통과시켰어. 여기 안 나와 있네. 예. 훈정약법을 통과시켰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 의도와 내용은 이제 뭐냐? 의도는 독재체제 수립. 내용은 이제 훈정 시기에 국민의 전국대표가 국민당 전국대표가 국민대표회의 중앙통치를 해석하고 뭐 폐해 중에 쭉 있는데 이 훈정거리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약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반장 세력들이 왜 약법을 만들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 차원에서 했지만 그 약법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주권 원리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예, 기존의 훈정 관련 내용을 그냥 헌법화 시켰다 보시면 돼요. 약법에 반영했다. 그리고 정식 형법은 언제 만들어졌냐? 194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 없다고 했죠. 그 당시 이미 공산당 쪽에 이제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1번 문제 잠깐 볼게요. 61번, 62번, 이제 63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64번 이렇게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여긴 다루지 않고 있지만 국민당에게 그 당시 또 무슨 정권이 있었죠? 공산당 정권이 있었죠? 그래서 공산당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좀 집어넣었어요. 동계나 이런 내용에. 그래서 좀 그냥 문제 풀면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죠. 자, 61번 문제 볼게요. 그 가해 폭동의 명칭과 목적을 써보고 그 다음에 기획의 전략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나의 폭동의 명칭을 말해보고 나 폭동에 이제 그 실패한 이유 모 대통령이 마련한 옹촌 소비에트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진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공산당에서는 좀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 등장해요. 극자 모험주의 노선은 뭐냐면 이건 저 모택동 입장에서 본 거예요. 지금 모택동이 이제 공산당 당권을 장악했을 때 이제 모택동 입장에서 이제 본 건데 극자 모험주의 노선은 뭐냐면 도시 중심의 혁명이야. 도시 중심. 그래서 그 당시 프롤레타 혁명 있죠? 그래서 도시에서 프롤레타 혁명이 일으켜서 그 당시 농촌 지역 확대시키는 그 러시아식 혁명 방식을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야. 그래서 이 극자 모험주의 노선을 보통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에 반해서 모택동의 노선은 뭐예요? 그게 아니죠. 소비에트를 농촌에 건설해갖고 뭐예요?
거기에 혁명 기지를 만든 다음에 농촌을 통해서 도시를 포위하는 형태죠. 이게 이제 모태통식 방식의 혁명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내용이 그 극자 모험주의 노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 등장을 했는데, 이때 이제 가는 주독이 남창에서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세종부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토지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산당 구추백이 장악을 했는데, 이때 이제 수학기를 이용해갖고, 그 계급 갈등을 이용해서 이제 그 모태동 지도에 추수 폭동이 일어나요. 예. 이거 중국 공산당이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추백을 중심으로 1차 그 자경 모험주의 노선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결국엔 실패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농촌 지역에 이제 소비에트를 건설하죠. 그래서 모태동과 주독이 이제 최초의 소비에트인 정강상 지역에 정강상 소비에트를 만들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여러 소비에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예,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를 보면요. 그 다음에 기획의 노선에 내용과 배경과 내용을 써보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의 결정 내용을 써보시오. 자, 6차 전체 대회에서 이립산인데 이립산으로 이렇게 입죠. 보통 이렇게 립산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립산은 제2차 자경 모험주의 노선을 채택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각도의 총파업과 무장 폭동을 이제 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그래갖고 왕명이 등장해요. 이 왕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명과 그 일파들, 여러 명의 일파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소련에 가서 유학을 갔던 사람이야. 그래서 소련식 사회주의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여기 가에 들어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28인의 볼세비키라고 해요. 왕명과 그 일당들. 그래서 그 소련의 유학파들로 결정해서 한때 당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이제 이들 중심에서 중화소비에트 제1차 전국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합들 이제 대표하고, 거기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이제 결재가 되게 되죠. 그러면 기획의 이제 노선 배경과 내용을 이제 쓰면, 일단 1930년대에 들어와서 공황의 여파와 반장전향으로 혁명적 전세가 조성됐고, 그 다음에 내용은 농촌 도시를 포위해서 도시 안의 노동자 파업을 일으켜서 도시를 점검하는 무장투쟁을 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일단 주체는 시발점은 농촌이지만 주체는 뭐예요? 도시예요, 도시.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결정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중화소비에트 제1차 대표대회에서 결정 내용들 보면, 자, 헌법대각, 노동법, 토지법에 관한 중요한 결의를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에 강서성을 서금을 수도한 임시정부가 수입을 선포했다. 그래서 여러 소비에트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정강상 소비에트 그 바로 밑에 서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서금 소비에트를 만들어요. 서금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했고, 그 결정 내용을 보면, 모태동이 중앙집권의 주석, 주덕이 군사의 주석, 그래서 정치 군사적 모죽 체제가 성립됐지만, 요거는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당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28인 볼세비키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이게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갖고 결국에는 완전히 당권이 모태동 중심으로 넘어간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일이야.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자,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63번.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장개석 정부는 일본과 싸우고 있었죠. 일본에 침입해왔잖아. 만주 사번이니 뭐 상해 사번이. 그때마다 일본한테 이제 타협하고 그거 물려놔요. 그때 내걸었던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데 성안내 후 양해 정책. 먼저 안을 편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랑캐를 물리치자.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이 아니라 뭐다? 공산당이다. 그래갖고 공산당 토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서금을 중심한 그 소비에트, 중심 소비에트 있죠? 거기에 1차부터 해서 5차까지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해요. 근데 1차는 10만 명 파견했다가 깨지고, 2차는 20만 명 파견했다가 깨지고, 3차는 한 30만, 4차는 50만 계속 깨지는 거야. 그래서 막판에 이제 5차 포위 작전은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한 동원 인력만 해도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소비에트를 이제 하는데, 얘네들 방식은 뭐냐면, 그 되게 이제 그 게릴라 방식이거든요, 얘들이. 치고 빠지는 방식이야. 그 공산당. 그걸 막기 위해서 주변을 토치카로 이렇게 가득 쌓여.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점진하면서, 뭐냐면, 초토화 작전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 다 소개시키고 죽이고 하면서 하나 쪼여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근거지를 버리고 어디로 이동해요? 연안으로 이동하잖아요. 예안으로. 예. 그래서 성서성 예안으로 이동하는데 문제는 이제 예안으로 이동할 때 제일 편한 게 뭐겠어요? 중원을 가로지어서 직선항로 이용하면 딱 좋겠죠. 직선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는 어떤 지역이야? 다 국민당이 장악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요 길은 이용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고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산악 지역을 이용해갖고 쭉 올라가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러면 국민당은 옆에서 막 쫓아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군대가 한 2, 30만 정도 했다가 막상 도착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도착하는 10,000명도 안 됐다고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장정이라고 하죠. 예. 근데 그 10,000명밖에 안 됐지만 핵심 요원들은 뭐야? 다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연안에 가서 다시 당 조직을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5차 포위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국민당 정수리 중앙 소비에트 진력을 토치카나 이제 이런 걸로 다 둘러싸서 막아버려. 봉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진지전해갖고 조금씩 야금야금 뭐예요? 쪼여오는 그런 정책들을 했고, 결국에는 서금을 근거지 포기하고, 1934년에서 35년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서성 연안에 도착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64번 문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대장정 하는 도중에 기지선 준위에서 그 공산당이 정치국 학대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이때 학대회를 개최해서 5차 포위 공격에 대한 실패 책임을 물어 당 지도부를 이제 개편하는데 그때 이제 오야명이라고 적혔는데 오야명이 아니라 왕명을 비롯한 소년 유학생들 다 지도권을 상실하고 이제 모태똥이 정치국 위원회가 되고 중앙군선위원회 주석이 돼요. 그래서 당의 지도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태똥이 이제 뭘 장악하죠? 군사위원회 주석을 돼요. 근데 앞에 있는 그 1차 당대표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이죠. 누가 실권이 더 클까요? 예? 군사위원회 주석이에요.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제1서열이 뭐예요? 군사위원회 주석 아니야. 그래서 모태똥의 유명한 말이 있죠.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고. 예. 그래서 상당인데, 모태똥이 이때부터 당권을 확실히 장악하게 돼요. 예. 모태똥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연안에 도착하자 이제 또 장개성은 정신 못 차리고 또 토벌한다고 그 서안에 있는 그 당시 장하랑하고 장호성을 양호성을 협박을 하죠. 그래서 이때 6차 포위 작전을 했지만 경력차 이렇게 제촉차 그 서안에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장하령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그 장개성을 유폐시키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서한 사건이죠. 이 서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6차 포위 작전 끝나고 이제 공산당 합작과 항일 정책에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개석이 그 당시에 일본군이 쳐들어왔으면 당연히 주적은 누가 쏴야 돼? 일본어가 쏴야 되잖아.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일본하고는 적당히 타협을 하고 계속 공산당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많이 많았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 다수는 공산당, 국민당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건 별 관심이 없지만 지금 일단 들어온 그 외적들은 쳐도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국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있고 또 국민당 정권이 이제 또 지식인들 탄압하고 대중운동 탄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공산당이 그 틈을 노려서 그 대중들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반영한 정책들을 하게 되죠. 대중들은 이제 처음부터 공산주의 정책들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유지하면서도 공산주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을 제시하잖아요. 그 대표님 감시척지 같은 것들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중소기업 같은 것들 이제 중소부르주아 민족 자본가는 또 포용하는 그런 정책들 하고, 등등 하니까 중간파,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국민당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지만 전 국민들 대변한 중간파 세력들이 누구한테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공산당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정협도 그 목적에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공산당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공산당 세력은 전 인구에서 소수에 불과하거든. 그러면 그냥 조직화된
조직화된 뭐예요? 소수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 영양고사도 있죠. 영양고사도 조직화돼 있잖아. 다수는 아니잖아. 그런 형태죠. 그러면 이 다수, 비조직화된 다수를 포용시키려면 어떻게 돼? 그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내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하기 위해서 정형이랑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국가 구상 같은 것들을 제세우고, 뭐 국기도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헌법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국민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국가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을 이제 했고, 항일전선 전개 과정을 좀 볼게요. 이것도 11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죠. 일단, 국민당의 외교정책 아까 치면 이제 얼개를 좀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항일전선의 세 파트가 있어. 하나가 이제 중국 국민당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있죠. 그 다음 또 중간에 있는 게 항일민중운동 중간파, 학생운동. 이런데 처음에는 이들이 다른 입장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점차 입장이 좁아지면서 서한 사건을 계기 위해서 일치 항일로 통일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2차 국공합작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 국민당의 외교정책과 항일정책 변화를 보자. 국민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주사범 때는 뭐냐면 그냥 부저항 정책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만주사범 때 장하장이 당하고 있는데 장하장이 싸울까 했더니 국민당에서 장개석이 싸우지 말고 그냥 물러나라.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했냐면 국제연맹에서 외교적으로. 이렇게 이제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제1차 상해사변이 일어나죠. 제1차 상해사변은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죠. 뭘로 유명해요? 윤봉길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 1차 상해사변 왜 일으켰냐면 일본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주국이나 이런 것들 설립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국제연합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뭐냐면 국제연합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제1차 상해사변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때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한면으로 싸우면서 뭐냐면 또 한면 교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계에 있다가 이제 성안내 후양의 정책을 또 내세요. 성안내 후양에는 먼저 안을 평정시킨 다음에 밖을 치자. 일본을 치자. 그래서 이제 4차, 5차 공상통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항일투쟁 넘어가게 되죠. 서한사건 계기도. 이런 과정을 겪는데, 자, 일단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1단계 외교적 대응, 그래서 남경 정부가 이제 권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저항 정책을 채택을 했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요구한 즉시 항일론을 피하고, 그 다음에 외교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죠. 이게 1단계요. 1단계. 만주사변 때. 그 다음 2단계는 일면 저항, 일면 교섭. 일단 제1차 상해사변이 일어나니까, 한 면은 싸우고, 한 면은 외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면 저항, 일면 교섭 형태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에 했던 것이 뭐냐면 또 성안내 후양화 정책이죠. 그래가지고 노사내일 때 결정된 건데, 그 다음에 일본은 군사적 공세와 함께 합평 외교를 줘요. 이건 시대화 외교죠. 그래갖고 적당히 하면서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형성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장개석도 일본보다는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했어요. 근데 그 결과 중국인의 반발과 항일운동의 전개가 더 했고, 그때 이제 성안내 안내 후양의 정책이 점점 동요가 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일본 애들이 이제 만주를 점령하고 나서 얘네들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데 거기에 못 만족하죠. 북중국을 공격해. 그래갖고 오늘날 보면 열화 지역이나 그 다음에 내몽골 지역, 그 당시 열화성 수원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북중국 분리 운동을 이제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북중국 하북 항하강 이북 지역을 분리시켜가지고 만주 쪽으로 편입시키려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거기에 계대정부를 세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동방공자치정부하고 기찰 전무위원회요. 거기에 이제 계대정부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바탕으로 해서 뭘 하냐면 기동밀무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동밀무역을 해갖고 그때 남경 정부가 제종 타격을 받아. 왜냐면 무역을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간세가 있으니까 남경 정부 통치하에서는 간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세 지역이 어디예요? 되게 거기 그 기동 자치정부거든요. 거기 지역에서 무역을 하고 아편 있죠, 아편. 아편도 거기에서 유통이 되고. 그러니까 남경정부가 큰 타격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뭐예요? 타격을 받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국민당 안에 이제 단역 군벌들이 이걸 항일의 명목으로 국민당 정부가 계속 싸우지 않고 뭐 일본과 타협한다 이런 명목으로 군벌들 들고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복권 인민정부가 한때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권 인민정부는 이제 뭐 때문에 수립됐냐면 이게 강대중국사에 있는데 그 당시 홍건 토벌 과정 속에 복권에서 최정계라는 사람이 강동군벌 진명충하고 이세친 등과 함께 복권 인민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항일 구국을 내에서 독립정권 수립을 깨했는데 말이 독립정권 수립이지 항일이지 실제 뭐야? 군벌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항일 내세웠던 거죠.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선왕군벌했던 이종인이 양강사범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그 장개석이 제대로 항일 못한다. 다 핑계죠. 이거 왜 얘기하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요. 11년 기출문제 서한사건 배경으로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장개석도 이제 뭐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말로 하죠. 모욕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지금 내가 참고 있지만 일본 애들 그렇게 설칠 경우에 우리도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항일 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중간에 있는 항일 민중투쟁을 보죠. 항일 민중투쟁.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은 그 당시 장개석이 이제 일본군과 만주 점령에 대해서 국민당 정권이 부정 타협 정책으로 대응하니까 이게 이제 열받아서 일어난 거고, 초창기 때는 학생들 중심이었어. 그래서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자연 발생 쪽으로 항일 운동이 전개했고, 그래서 그 항일시 일본 상품 배척 운동, 대일 경제 절교 운동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직적으로 발전된 것이 뭐냐면 군민 어모 자구예요. 군민 어모 자구에는 뭐냐? 어모라는 것은 모욕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모욕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아닌 중간파들이 결성된 회의죠. 그래갖고 이제 국민민권보장동맹을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된 건데, 국민민권보장동맹은 1933년이 아니라 32년이에요. 좀 고쳐주시고요. 자, 했지만 국민당 정권의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민족 무장 자유운동으로 다시 전개해서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한계는 여기 중국 공산당 영향이 개입해갖고 국민당 통치를 위해서 이제 선언적 효과 이상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국민공산당이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특히 이 단체는 문제가 뭐냐면 국민당 정부를 배제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 뭐야? 지금 국민당인데 이들 배제하고 항일 운동한 거야. 그러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단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12.29 운동이 있어요.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12.29 운동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12.29 운동은 1935년에 일어난 건데 그 서한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반일 학생 운동의 제일 정점에 이뤘던 그것이 12.29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배경은 일제가 북중국 분리 운동을 하죠. 그래서 수원성이나 연화성 같은 지역을 이제 분리하려니까 이거에 대한 민족적 위기의식의 확산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북경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북중국 분리운동의 반대 및 일본 제국주의 타도, 내전 중지 등을 내세우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상해를 중심으로 해 구국회 운동도 같이 전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운동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종전의 반일 운동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어요. 중국 공산당 연계된 중국 명망가 출신의 어떤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대중 항일 운동을 제기했다. 이런 게 좀 기억을 이제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1936년에 그 전국 학생 구국 연합회가 구성이 되죠.
예, 그래서 약칭 이제 정구정이라고 이제 하는 단체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중간파들이 구성된 거야.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을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제 대립 조절을 하고 그 뭐냐면 항일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아까 이제 그 뭐냐면 그 장정권이 장개석이 뭐라고 했어요? 당견을 모욕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모욕을 막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개석이 모욕을 이제 참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모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단결해야 되겠죠. 지금 분리돼 있어는 안 되겠죠. 모욕을 이제 그 뭐냐 참는다에 계속 참는데 폭발되면 그 그러니까 모욕적 상황을 계속 그럼 참고 있는데 더 이상 모욕적 상황을 참지 못하면 이걸 저항해야 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단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결을 모욕을 막아내기 위한 약간의 기본 조건과 최저 연결, 단결 엄호를 이제 반포해요.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장정권 지도 아래 이제 항일전의 체제를 확립하자. 그러니까 장개석 정권이 실제로 지도자 역할을 하자.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파 인사에 영향을 끼쳤고요.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모태똥이 받아들이죠. 모태똥이. 그래서 단결 엄호를 선언을 동조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구전 지도자들을 만나요. 모태똥이. 그래서 모태똥이 이게 긍정적인 어떤 그 뭐냐면 발언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뭐냐면 나름대로 동의해준다. 그래서 평등한 연합과 항전, 민주국가 통일 방침을 옹호하고 민주 원칙에 따라서 인민대표기구의 기구에 참가하겠다 하면서 이들 환영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모태똥하고 장개석이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조금씩 가까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정구전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했던 단결 엄호 선언을 누가 받아들였다? 모태똥이 받아들였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결국에는 이걸 바탕으로 서한 사건과 제2차 국공합작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러면 공산당의 항일 정서를 볼게요. 처음에 공산당은 이게 이제 그 반장 항일이었다가 그다음 두 번째 피장 항일, 연장 항일 세 단계가 넣은 거거든요. 반장 항일은 그냥 모태똥 처음에는 공산당이 장개석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항일 하되 이걸 뭘로 이용하냐면 장개석과 반대하는 거. 장개석을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항일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반장 항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코미텐 지도하에서 이제 반제국주의론, 통일전선언을 견지하면서 만주사변과 상해양제 무관심하고 기회를 봐서 일본의 공격에 취약한 남경적으로 타도하는 계획에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극자 모험주의 노선 얘기했죠. 그래서 극자 모험주의 노선 중에 제2차 극자 모험주의 노선 중에 이립사를 집권하니까 뭐예요? 도시에 폭동을 일으켰잖아. 그 폭동을 일으킨 배경이 뭐예요? 그 당시 단계성 정부가 누구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일본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이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가 봉기를 하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면 그게 많이 맞을까 지금? 틀리죠. 왜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장개석 정권을 타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죠? 공동회정이 일본을 타도하는데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거야, 공산당도. 그러니까 공산당도 겉은 항해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항해를 뭘로 이용했다? 반장을 이용했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야.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8.1 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코미텐 7차 대회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코미텐 7차 내용이 뭐냐면 이때 코미텐 7차 대회에서 이제 반파쇼 연합을 결의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파쇼 세력과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된다. 다시 부르주아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중국의 제2차 국공합작이 성립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30년대 40년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파리선언 내용을 보면요. 내전 정지를 호소하고 장개석을 배제한 지주 자산 계급들을 포함한 민족 연합을 주장하고요. 통일적인 국민정부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합 좌우 합작 정부를 구성하자. 항일 연군을 제의하자. 그래서 이제 장개석을 일단 배제했지만 나름대로 한 단계 진보가 됐죠. 여러 가지 이제 부르주아 세력들을 포함해 갖고 이제 하자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 갖고 이제 더 한 단계 나간 게 뭐예요? 장개석을 더 포용하자. 이런 논의까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종전에 반장항인에서
나중에 피장항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선언이 무슨 선언이다? 8일 선언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8일 선언의 의의는 일단은 이제 반장항일에서 피장항일로 넘어가는 어떤 통일전선 정치의 전환 가능성이 보였고요. 종조의 노동자, 농민 중심의 하층 통일전선 연합을 벌어서 지식인 소구도자 세력들이 항일 정선을 연합하고 더 나아가서 누굴 끌어들일 수 있었죠? 나중에 장개석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단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피장항이야. 그러니까 장개석을 압박을 내서 항일하자. 그러면 앞에 반장항일보다는 좀 더 나간 거죠. 반장항에선 장개석의 존재를 인정해야 안 해요. 공산당에서 인정 안 하죠. 근데 이제 항일의 주체로서 누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피장은 장개석을 인정해 주는 단계죠. 그래서 앞에 언급한 거는 요 단계는 일단 배경을 보면 중공의 항일적인 태도를 보인 반장개석 군벌 협력에 대해서 소위 비판. 왜냐하면 중공이 이제 양강사변이 일어나니까 양강사변을 했던 이종인 같은 그 군벌도 지원을 해줬거든,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이거에서 코미테는 반발한 거야. 이거는 지금 군보는 타도의 대상인데 왜 지금 중요한 게 장개석에 아무 적개심이 있다고 해서 장개석을 지지해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군벌 왜 지지해주냐. 그건 비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코미테는 적극적으로 설득해. 지도부를 만나갖고, 모태동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모태동이 코미테한테 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인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60, 70년대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아직까지 그 모태동 입장에 코미테는 뭐가 되는 거야? 큰형님이죠? 형님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갖고 이제, 물러나서 앞에 정구정이 단골 혐오선을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당에 보낸 소환, 하면서 반장개석 태도 포기 가능을 시사하고 그리고 좌우 연합 조직인 민주공화국을 세우자. 그리고 그 모욕을 참는데 한도가 있다는 반원도 지지해 주죠. 그래서 국민당을 항전의 주체로서 인정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당인 피창항일 당이에요. 그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이제는 장개석을 이제 똑같이 인정하는 뭐죠? 연장항이죠. 이제 장개석을 그때도 수용해서 장개석과 1대1로 손을 잡고 뭘 하자? 항일하자. 이것이 무슨 사건을 계기로 이제 연결돼요? 서한 사건을 계기로 연장하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자, 일단은 국민당 안에서 외교 정책 변화가 있었죠. 1단계 뭐라고 했어요? 1단계 부조항 저항 정책, 만주사변이고요. 그 다음에 상해사변을 거쳐갖고 일면 저항, 일면 교섭 단계였다가,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일본의 시대화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 등을 해가지고 성안 내 후양의 정책에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이 성안 내 후양의 정책들이 그 당시 이제 반공정 자치정부나 기차 전문의 어떤 북중국 분리공장이나 그 다음에 밀무역 등등 해가지고 점점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장개석이 바뀌는 계기가 된 유명한 발언이 뭐냐면 모욕을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항해민주단계에서 보면 초창기 때는 누구의 지원을 받았어요? 중공정부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게다가 이제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12.9 운동이고, 그 다음에 중간파들 결성당제가 정구전이죠. 그래서 정구전 유명한 무슨 말래요? 단결을 모욕을 박아내기 위한 약간의 기본 조건과 체조종 요구, 그냥 단결 엄호선언을 하게 되고, 이걸 누가 지지해주죠? 모태동이 지지해주면서 이제 있고, 공산당 같은 경우 아까 말처럼 이제 첫 번째 반장항일, 그 다음 피장항일, 그 다음에 연장항일인데, 반장항에서 피장항일 넘어갈 때 다독이 선언이 뭐다? 8.1 선언이고, 그 다음 피장항일 단계에서 유명한 게 모태동이 정구정 지도자들 만나서 뭘 받아들여죠? 단결 엄호를 받아들이고 장개석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 모욕을 참는 한도라는 장개석 발언을 지지해주죠. 그리고 난 서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뭘로 넘어가죠? 이제 장개석과 손을 잡고 항일로는 연장항일. 이렇게 3단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있고, 제가 이거 지금 여기 교재에선 빠졌지만, 요게 3단계, 그러니까 공산당, 국민당, 그 다음에 중간파, 민중운동 이렇게 해갖고 3단계 흐름들을 도표 만들어놨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교재는 실어놨는데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표를 제가 첨가할게요. 이 부분에.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어디를 읽냐면 강자중국사 부분은 읽는 게 나아요. 예, 강자중국사인데 거기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평성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평성평가 문제. 자, 334페이지 6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의 계기가 된 사건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국내 정책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 1번이 디귿 사건을 일으킨 의도를 말해 보시오. 자, 1931년 강동구는 만주사변을 일으켰죠. 자, 만주사변을 일으켰던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뭘까요? 이거는 여기 만보산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만보산 사건보다는 이건 유조고 사건으로 곤치돼요. 유조고 사건. 네. 직접적인 계기는 유조고 사건이고요. 만보산 사건이야. 만보산 사건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뭐예요? 한국인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갈등을 일으킨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당시 그 중국 내에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큰 그 곤란을 일으킨 사건이고, 여기 이제 거기에 그 만주사변은 유조고 사건이 있어요. 유조고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 일본 강동군이 그 뭐냐면 중국의 마약쟁이를 죽여요. 죽이고, 거기에 이제 그 장하량군 있죠. 장하량군의 군복을 입힌 다음에 자기 그 남마주철도 있죠. 남마주철도에 거기 옆에 눕혀놓고 거기 남마철도를 하얗게 설치해서 약간 폭파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선전하냐면 장하량 군대가 뭐냐면 우리 남만주 철도를 파괴시키려고 한다. 그래갖고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일으킨 전쟁이 뭐냐면 만주사변이야. 그러니까 조작 사건이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당시 부정한 정책이 취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만주사변이다 보니까 동북군으로부터 후퇴하라고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후퇴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안에 자녀 군복이 계속 있었고 반장개석파들이 너무 많았어. 이 국민당 원료부터 시작해 그 공산당 소비에트 지형이, 그래서 정권 기반이 되게 취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면 무너질 수 있다, 장개석 정권이.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활동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국제연맹이 이제 국민당 정부의 어떤 항의를 받고 뭐냐면 뭘 파견해? 니틀 조사단을 파견하죠. 근데 니틀 조사단 파견했는데 보니까 이거 잘못했다, 일본이 해갖고 물러나라. 근데 조사단이 물러나서 일본군이 물러나요? 아니죠. 그게 무시해버리고 뭘 세워요? 만주국을 세우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932년 1월에 일본이 상해를 침략해. 제1차 상해사변의 의도가 뭐예요? 만주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국제연이 만주국에 쏠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국제연을 돌리기 위해서, 국제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일으켰다. 그래서 제1차 상해사변. 요때 이제 그 국민당의 외교정책 방향은 뭐예요? 일면 저항, 일면 교섭 정책을 같이 했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6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협정을 각각 써보고 기획의 계례 정권 두 개를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과 관련하여 1920년에 일본 국내에서 개최한 회의와 명칭을 내용을 말해보시오. 이거는 이제 기초가 관련된 건데, 일단 66번을 보면 가는 뭐냐? 자, 일본군들이 연화성, 지금 연화성은 존재하지 않죠. 지금 연화성하고 이제 수원성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날 그 내몽고 자치구 있죠. 거기가 연화성 수원성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화성을 침략했고, 국민당 정부는 요때 싸워보지도 않고 뭘 맺게 된 당고 정전 협정을 맺게 된, 전전이 아니라 정전 협정을 고치세요. 당고 정전 협정, 전쟁을 끝난다라는 협정이죠. 그리고 정전구역에서 이제 중국 의용군의 활동과 친일 신문사적 암살 사건을 구시기 위해서 중국 측의 압력을 또 가니까 또 뭘 맺게 되냐면 거기에 매진 하응훈 협정을 맺게 돼요. 당고 정전 협정과 함께. 그 다음에 매진 하응훈 협정인데, 매진은 이제 일본 측이고 하응훈은 이제 중국 국민당 그 군사정관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요게 이 협정을 통해서 맺어진 그 협정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계례 정권 두 개가 있어. 이 북중국 지역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연화성 일대와 수원성 일대 중에 뭐냐면 중립지역을 만들거든요. 비무장 지역으로. 근데 일본이 와가지고 그 중국인들 선동시켜가지고 계례 정부를 두 개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에 언급한 그 기동자치정부하고, 이거 만주구 적혀있네. 만주구가 아니라 기동자치정부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동방공자치정부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그 다음 기찰전무위원회 고치세요. 만주군 저기 만주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기동방공자치정부 기찰정무위원회 앞에 언급했던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걸 설치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그러면 회의의 명칭과 내용, 회의의 명칭과 내용 뭐야? 동방회의죠. 이거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동방회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대하다가 물러나고 잠깐 단할까 기이치 내각이 등장을 했는데 기존의 협조 외교 대신에 대외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전개했죠. 그래서 동방회의를 개최해서 망몽 지역을 중국 본토와 분리시키는, 그래서 일본의 세력을 두기로 결정한 회의가 뭐냐? 동방회의다. 이거 예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건 이제 일본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67번 문제 볼게요. 67번을 보면 다음 기획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서술해보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이거 니은의 단체의 요구 내용을 서술해보고 나선언의 명칭과 내용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기획운동은 이제 12구 운동이죠. 배경은 북부중국, 일본의 북중국 분리운동에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그다음 여기에 호응해갖고 가에 구국회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전국 각계 구국연합 정구련이 조직이 되는데 이때 논리는 뭐냐면 이제 국민정부하고 그 항일을 위해서 전 민족의 의사를 결정인 거국일치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나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공산당 장정중에 했던 선언은 파제선언이에요. 파제선언. 그래서 이제 내전 정지와 폭넓은 민족의 연합을 조직을 했다. 주장을 하면서 통일적인 국민정부와 항일 연군 조직을 제안했는데, 물론 여기서 장개성은 빠져있지만 부르주아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아까 말처럼 반장하기 위해서 뭘로 넘어가는, 피장하기로 넘어가는 가도기 선언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 볼게요. 68번 문제. 자, 거기에서 이제 기후가 관련돼가지고 이제 장개석의 요구 내용 두 가지 써보고, 니은에 관련된 대표적인 주장, 두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디귿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 두 가지 의견을 써보시오 있는데, 자, 장개석의 요구에 부응했던, 이건 뒤에 얘기인데, 서한 사건인데 일단 풀어보죠. 요구 내용이 뭐예요? 장회장에게, 뭐죠? 서한에 와가지고 장회장에게 공산군 토벌을 요구하죠. 그리고 만약에 토벌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나중에 동국과 서북군을 각각 복군과 안희석 이동시키겠다. 군대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온 관련된 대표적인 주장. 자, 이 서한 사건이 발생됐죠. 그래서 그때 서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국민당 내부에서 친일파들은 강력하게 토벌하자. 근데 이제 친일파가들은 내전학된 도리어 중국에 불리하니까 일본에 이뤘다는 파견은 이제 하평 해결을 주장하죠. 그래갖고 친일파들이 이제 승리를 갖고 송미정이 선에 가서 이제 송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합평을 해갖고 결국엔 장개석이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장개석 풀려날 때 장하정도 같이 와요. 장하정도.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후로 장하정은 이제 장개석이 잡혀 있게 되죠. 그래서 국민당이 망하고 대만을 건너갈 때도 대만을 같이 끌고 와. 이 장하정은. 예. 그래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장하정도 상당히 캐릭터가 약간 특이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디귿 사건 해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이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협상이 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공산당, 국민당이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내전 정지와 항일, 국민당과 국민정부의 개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고, 서한사건과 제2차 국공합작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11년 기출문제 이제 관련돼갖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서한 사건의 전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6차 공산당 포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면, 그 당시 6차 포위전을, 장하장하고 양호송에게 시켰어. 그래서 장하장은 원래 그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부대가
이동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성서 지역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장하장은 그 당시 공산당과 이제 서로 그 내통한다고 볼까요? 하여튼 조를 해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하죠. 6차 포위전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장개석이 재촉하기 위해서 서한에 갔다가 잡힌 사건이 서한 사건이야. 자, 그러면 이 서한 사건이 왜 일어났냐? 배경을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중국 전역에서 그 뭐냐면 12구 운동 같은 반일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의 계속적인 공격. 그 다음에 동부국과 서부군 부대에서 장개석이 공산당 토벌 압박. 공산당과 그들이 또 긴밀하게 연대돼 있죠. 장하장하고 공산당하고. 그 다음에 국민당 내에서 또 이제 국민당에서 항일 움직임이 그 양강사범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이제 장개석을 이제 압박하는 정치적 카드가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경과를 보면요. 일단은 장개석이 6차 포위전에 의해서 서한을 방문하고 이때 장하장과 양호성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개석을 구급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대입됐죠. 하나는 하원 같은 사람은 이제 친일 세력인데 토벌령을 내리고 장개석 무시해보고 장개석 죽든 말든 토벌하자. 군대 동원해서. 근데 이에서 이제 송미경, 송자문, 뭐 송가 이런 사람들은 하평하자. 결국엔 하평파가 이제 승리해가지고 날아가서 그 서한에 가갖고 중국 공산당과 협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야도 이제 장개석한테 당한 게 많으니까 죽이라고 했어. 죽이려고. 그랬지만 이제 죽을래나 못했더니 말렸죠. 왜냐면 장개석 지금 죽이면 안 된다. 장개석이 죽이면 어떻게 또 중국이 분열되고 이 분열된 중국을 또 중국 공산당이 혼자 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중국 공산당 주민회 회담을 해갖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내전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항일을 위해서 국민당 공산당 개조하겠다. 조직을 바꾸겠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으로 이제 일본이 또 쳐들어오면 곧바로 연합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문서 남겨야 되는데 문서 남기기 거부했어. 장개석이. 내가 만류하는 거는 내가 말을 지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나니까 말 지키죠. 그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서한 때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도 정책이 바뀌어서 요 사건을 계기해서 피창 항일에서 연장 항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합의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과 국민정부를 개조하여 7.18 구축 몰아내고 항일 분자를 영입하고 상해 예국 영수를 석방하고 그 등등등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론은 장하장과 양호성의 주장은 오르나 쿠데타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수단이 잘못됐다. 이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제2차 국공합작에 의해 통일전선이 형성됐다. 1937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다 이제 이때 서한 사건 이후에 이제 공산당의 변화를 보면요. 일단은 무장폭동을 중지하죠. 이제 국민당의 타도를 포기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의 적이었던 일본이죠. 그 다음에 철저한 민주주의 시행. 그 다음에 이 당시 지주에 대한 토지 몰수를 했는데 이걸 다 중지시켜. 왜냐면 계급 통합, 국력 통합을 위해서는 부르주아 지주 그 출신도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시한 정책이 감조 감식 정책이죠. 네. 감식 정책은 뭐예요? 이거는 지대와 지세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소작률을 낮추는 정책들이야. 네. 그래서 토지를 몰수해서 나누는 정책들은 좀 약간 좌파적이니까 이걸 이제 여기에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포기해버리고 대신에 좀 우평향적으로 토지 소유권 인정하고 지주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감조 감식의 지대를 낮추는 그런 것도 이제 전환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소비에트 방식을 포기하고 병구로 대체. 이제 소비에트 방식은 이제 그 공산주의 이제 어떤 적합 근거지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 국민당 예하의 한 지역군 넘어가게 되죠. 병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공산당의 정책 전환 관련되어 한번 나왔어요. 이게 11년 기준에. 그래서 이거는 서한 사건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 시기 구분에서 서한 사건 이후죠. 이후. 그래서 국민당과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하고 공산당 내부 변화를 했다. 그러면 제2차 국공합작 아까 중일 전쟁이 발발과 함께 동시에
했는데 중일 전쟁은 몇 년에 일어났죠? 일단 1937년. 그리고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거는 1937년에 노고구 사건이죠. 노고구 사건. 그래서 중국은 루고차오라고 해요. 루고차오. 이 루고차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제 북경 있죠. 북경의 항하강 쪽으로 넘어가는 큰 다리거든요. 그 노고차오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아래쪽에는 중국 국민당군이 있고 그 위에는 일본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군이 이제 점호 시간에 군대에만 맨날 점호하잖아요. 점호 시간에 인원을 파악하는데 한 명이 빈 거야. 사병 한 명.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거는 다 국민당이 잡아가서 죽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당을 공격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찾아보면 이 사람이 돌아왔죠. 똥 싸고 있었어. 똥 싸고 있었는데 못 참았던 거죠. 이미 근데 뭐예요? 전쟁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지면서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본군 애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싸우면 중국 국민당군이 알아서 그냥 적당히 하다가 물러나고 합병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죠. 이제는 장개석이 이제 끝까지 싸우자고 했더니 이제 치고 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일전쟁이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와 동시에 뭐예요? 제2차 국공합작이 이뤄져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제2차 국공합작 특징은 뭐냐면, 당대 당의 합작이죠. 1대1 합작이야. 그러면 제1차 국공합작의 특징은 뭐야? 공산당원이 그 개인 차원에 들어간 거죠. 당내 합작인데 말해서 이거는 당대 당 합작이고, 그다음 이 과정에서 이제 병구로 이제 정부가 격화되고요. 그다음에 홍구는 국민혁명구로 계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팔려군 말 들어봤죠? 팔려군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고, 강남에 부대가 또 있었어요. 신사군이가 있어. 신사군. 이 신사군, 강남부대 신사군으로 개편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형성평가 내용을 좀 볼게요. 형성평가 내용을. 자, 335페이지. 68번 문제 이거 했고, 그 다음에 336페이지 69번 문제. 자, 69번 문제 보면 다음 기획을 계기로 된 사건을 써보고 당합작 방식의 특징 1차 합작 방식과 비교해서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 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의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 개편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 69번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기획 계기가 제2차 국공합작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예요? 이건 중일전쟁 반발을 했는데, 이거 중일전쟁 반발보다는 정확하게 아까 노고구 사건이죠. 노고구 사건을 통한, 중일전쟁 반발 되겠네. 근데 계기가 된 사건이니까 중일전쟁 반발의 계기가 된 사건이 루고차오 사건이죠. 노고구 사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예? 잠깐만요. 맞네요. 네, 제가 잘못해요. 맞아요. 제2차 국공합작 계기. 중일전쟁 계기가 된 사건.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은 중일전쟁 반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합작 방식의 특징, 그걸 1차 합작 방식의 특징하고 비교해서 쓰면, 일단 어떻게 써야 돼요? 당대 당 합작에 쓰면 되죠? 당내 합작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군사조직과 행정조직 개편은, 행정조직은 공산당 소비에트 정부는 그 국민정부 시하에 병구정부 격화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조직 홍구는 국민혁명을 개칭해요. 국민혁명 8.6군이 되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었던 홍구는 몇 군으로 개편되죠? 신사군으로 개편되죠? 신사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0번을 보면, 여기 중일전쟁, 이걸 보고 제가 헷갈렸어요. 좀 아까쯤에. 자, 다음 기획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중일전쟁 뭐죠? 루고차오 사건. 그러니까 노고구 사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다의 지역에 해당하는 명칭을 각각 말해보시오. 이런데,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언급하지 않은 지역인데, 동계에 보면 일본 점령지을 윤왕구다. 윤왕구. 그 다음에 또 이에 공산당 지배 지역은 해방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당 지배 지역은 대우방이에요. 근데 이 윤왕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중요한 대도시들이야. 그 당시 이제 연안에 있는 대도시들 있죠? 이 대도시는 뭐와 뭘로 연결돼 있어요? 도로나 철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대도시, 그러니까 점하고 섬으로 연결된 지역이죠. 예전에
국민당들이 장악했던 지역인데 후퇴를 하면서 국민당은 어느 쪽으로 도망가요? 저쪽 양쯔강 상류 지역으로 도망가죠. 되게 사천, 뭐 운남 이런 지역으로 도망가죠. 왜 그러냐면 평지 전투에서는 도저히 일본군을 깰 수가 없어요. 일본군은 중국 국민당보다는 더 장비가 더 좋아. 그래서 이제 포병 부대라든지 비행기, 그 다음에 전차, 장갑차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평원 전투에서 깨기 어려우니까 일단 지연 작전을 펼치면서 후퇴를 하죠. 그래서 공간을 버리면서 뭘 버는 거야? 시간을 버는. 이거 중국은 땅이 넓잖아.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사천이나 운남 이런 지역으로 이동해요. 근데 이런 지역은 뭐냐면 평원인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냐면 되게 산맥, 강 이런 지역이 많거든요. 요런 데에서는 전차, 장갑차, 비행기 쓸모없죠. 다 숨어가지고 공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포병부대도 한계가 있죠. 이런 걸 노렸던 거죠. 여기에서 산악전을 바탕으로 이제 중경 임시정부에 대항을 하고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반격 체제를 이제 깨하는 그런 체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그 윤왕고 지역이 되게 국민당 점령 지역이잖아요. 예전에 중요 점령 지역인데 그걸 장악했지만 일본군에도 한계가 있죠. 어떤 거냐? 얘네들은 병력을 많이 투자해도 그 조그만 소수 병력 가지고는 중국 전역을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도시나 아니면 철도 주변이나 이런 데만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그 도시 지역 말고 농촌 지역 있죠. 이건 누가 장악하는 거야? 요 지역은 국민당이 몰려간 자리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장악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방구가 어떻게 될까요? 확대돼 나가는 거죠. 네, 이런 형태가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그 해방구의 확대 배경을 보면 일단 이제 국민당 군대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군사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의 공격에 포격이 되는데 공산은 게릴라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분산대 쉽게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국민당이 물러간 자리에 공산당 해방구가 점차 확대돼서 있고, 나중에 일본군들도 이제 공산당이 확대되는 걸 막고자 대토벌 작전을 펼치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일본군 그 당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갖고 모택동이 조직한 그 대전이 뭐냐? 백단대전이 있어요. 백단대전. 이건 이제 71번 문제인데, 한번 보죠. 자, 다음 기획의 내용을 서술해보고, 가에 들어갈 전투 이름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나작전의 명칭과 내용을 각각 써보고, 그 다음에 니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 서술해보시오. 있는데, 모택동은 지구전론에서 전쟁을 이끌었다. 이 지구전론은 뭐냐면 전쟁을 단기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단 소련이나 이런 국제 지원을 받고 중국은 장기전으로 버텨나가야 된다. 왜? 중국은 뭐가 있죠? 많은 인구하고 뭐가 있어요? 국토가 있죠? 그런 것들 상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장개성도 똑같아요. 장개성도 지구전론이죠? 그래서 장개성이 계속 후퇴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 공간을 버리고 뭘 얻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작업이죠. 그리고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병창로가 어떻게 돼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산당이 이걸 게릴라식으로 끊어버리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소탕작전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뭘로 하죠? 백단 전투를 하죠. 백단대전. 백단대전은 왜 백단대전이냐면 이때 이제 전투할 때 그 공산당 100개 여단이 참여했다 해서 백단대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백단대전을 이제 영화를 봤거든요. 중국 공산당에서 만든 그 백단대전 영화를 봤는데, 역시 스케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백단대전이면 100개 여단이면 이게 수십만이야. 그래서 역시 중국은 이게 대륙의 어떤 포스가 쫙 느끼는 스케일이 다르다. 그러니까 보통 10만 명, 10,000명, 2만 명 죽는 거는 뭐 저리 가랄 정도의 그 영화였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백단대전 하고 나서 이때 일본군이 무슨 작전을 해요? 상강작전을 했죠. 상강작전은 뭐야? 모두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정쟁들을 하고, 그때 이제 그 박정희가 열심히 했다고 하죠. 그 내용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일본군의 압박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냐면 공산당이 이제 그 외부의 통로가 다 차단되니까 자력갱생 정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펼쳤던 정신운동이 정풍운동이죠. 그래갖고 정풍운동, 그래서 첫째 뭐 학풍 속의 현실주의의 주관주의, 당풍 속의 관료주의, 그다음 셋째는 뭐 구시대 과거제 팔고문, 형식주의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동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72번 문제 볼게요.
자, 전쟁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때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 관계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야? 이제 국민당, 공산당 공격해 들어가. 그래갖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양자강 중화조 지역에 이제 항일전을 수행했던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 부대가. 865 외에도 신사군이라는 부대가 있어. 보통 로군은 보통 이제 100만 정도 되는 대군들 로군이라고 해요. 보통 군이라는 건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이렇게 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군이 1군, 2군, 3군 군이잖아요. 근데 그 중국은 그걸 능가하는 로군이 있어. 중국은 인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이 신사군이 있고, 이 신사군이 이제 항일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강남에 남아 있었던 이제 유격 부대인데 이들이 한 10만 명 늘어났어. 근데 이제 이때 그 신사군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이제 국민당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커지니까 다른 쪽 이동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때 무슨 사변이 일어나? 한난사변이 일어난 거야. 그 한난사변이 일어나갖고 국민당군이 공산당 신사군을 공격해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때 거의 9만 명 이상이 잡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죽고 몇천 명만 살아남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그때 이제 여군들도 많았는데 뭐 여군도 잡아갖고 막 사창가 팔아넘기고 막 그랬는데, 자, 하여튼 그때 이제 공산당 내에서 난리가 난 거지. 지금 2차 국공합작 맺고자 했는데 이걸 신사군을 공격하고 수만 명을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에서 이참에 국민당과 결렬하고 싸우자. 근데 이제 공산당에서 그렇게 했지만, 예, 그 일부 여론이 있지만 공산당 지도부는 냉전을 유지한 채 뭐야? 계속 제2차 국공합작을 유지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3번 보면,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와 나가 그 공산당 세력 확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각각 말해보시오. 자, 제2차 국공합작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가 지주와 토지에 몰수한 토지혁명을 급격히 수행하지 않았다. 항일에 협력한 지주에게는 기존의 소장료 이자를 좀 낮춰주는 무슨 정책? 감조 감시 정책을 했죠. 그래서 지주 계층들을 끌어들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병구, 그러니까 이제 병구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지역이죠. 병구에서 항정부 및 의회 구성에서 공산당의 무당파 민주주의 인사를 각각 3분의 1씩 차면 3산제를 실시했어. 이거는 무당파, 중간파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었다. 이거는 뒤에 뭐의 호시가 될까요? 정협의 호시가 되죠. 정협. 그래서 공산당과 국민당을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당시 중간에 있었던 이 무당파, 중간파 세력들이 상당히 정치 영향이 컸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끌어들여야지만 국민들도 끌어들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국민당은 잘 못했는데 공산당은 성공한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많은 사람들 지지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책 두 가지 쓰자면 감조 감시 정책과 3사 정책이다. 3사 제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선거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그다음 그 한국당하고 막 싸울 때 골수운전들은 항상 있죠. 근데 이 선거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간파들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맞는 구매에 맞는 정책들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선거에서. 이거 똑같은 위치예요. 자, 하여튼 나의 세력 확대를 통해 민주화 요구하는 세력도 유인하는 큰 도움이 됐다. 근데 이거는 전략 전술이지, 막상 이제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이들 또 무시해버리는 거죠. 공산당 일당 독재가 되고, 지금도 공산당 일당 독재잖아. 예. 그래서 말은 믿어서는 안 돼. 이거는 정치가들 말은 항상 바꿀 수가 있어. 예.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 다 끝났어요. 이제 형사평가 문제 다 풀어봤거든요. 예. 이게 끝나고 일본사 기타사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만들지 못했고, 다음 판에 일본사 집어넣고요. 다다음 판에는 이제 또 기타사 집어넣고요. 그때까지 다 합격하세요. 이분까지요. 네, 기다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전역과 중국인민토지개혁법 이렇게 볼게요. 이건 상당히 이제 듣보잡 문제인데 이거 나올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의 중에 좀 나와 있어요. 그 나오는데 자세한 거는 어디에 있냐면 제가 책을 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줌을 좀 약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우체기냐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가 있어요. 예, 보이시죠? 예, 이 사료 보는 아시아사에 이걸 그대로 낸 거예요. 정역 관련된 사료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 그 시험 문제 예문들이 많이 나와요. 예문으로. 그래서 그 중국 9년대사 공부할 때 요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아마 요번에 출제한 교수님이 요걸 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고. 또 다음에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 꼭 보세요. 요거 중국 9년대사 사료 중심으로 해갖고 그 있고 그 밑에 예문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도 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잠깐 소개를 하자면 또 이게 중국 공산당사가 있어요. 네, 중국 공산당이 있는데, 근데 이게 1919년에서 1991년까지 중국 공산당사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20대 초반 때 중국 공산당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모태성을 좋아해가지고 저 그렇다고 빨갱이는 아니고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근데 이거 읽어보면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세한 내용들이. 그래서 요거를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누가 오신다는 분이 있어. 여보세요? 네, 21세기관 이쪽 오시면 돼요. 거기 주저갖고 21세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그냥 오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곳과 있거든요. 1층에 있어요. 204호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어디 있죠, 근데? 여기 건물이. 법학관에서 조금 더 가면 있던데. 법학관에서 조금 가면 더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있던데. 예. 지금 오신다고 해가지고 기대 물어보려고. 잠깐 일단은 좀 하죠, 일단.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책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여하고 이제 중국 인민토지개혁법 있는데 지금 몇 시에요, 근데? 그래요? 이것만 좀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이건 의외의 문제였어요. 여기에서 솔직히 나올 것 같진 않았는데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이제 정협이라고 해요, 줄여서. 예. 그래갖고 이제 정협은 1949년에 북평에서 이제 공산당과 민주당파, 중간파죠. 그러니까 민간 단체, 인민해방군, 각 지구, 각 민족, 하교 단체들 이렇게 구성이 있는데, 요거는 왜 결성이 됐냐? 앞에 언급한 것처럼 중국 공산당 국민당을 대입할 때 이 중간파들이 상당히 그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들은 이 중간파들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1949년 이후에 이제 중국을 통일할 때 이들을 끌어들여서 일종의 중국의 정통성, 중국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공동 통합을 하려고 했죠. 그런 측면에서 정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지금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이거? 있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단체가. 그래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협의 공동 강령을 선포하는데, 그 정협의 이제 그 공동 강표 안에 역할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일단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임시헌법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공동 강령이. 그 내용을 보면, 자, 중국, 이게 17년 기출문에 나왔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조직법,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정부 조직법, 전국위원회 선거, 중앙인민공화국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선거, 중화인민공화국 선포도 있고,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가시장을 정했어요. 그래서 국기를 뭐죠? 오성 홍기라고 들었죠? 그래서 별이 5개 있잖아. 그래갖고 중국 공산당이 큰 별이고, 나머지 4개의 별이 뭐예요? 민족부르주아, 소부주아, 노동자, 농민.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주도를 해가지고 뭐예요? 각 정파들이 참여한 뭐냐면 국가다. 그리고 이걸 통해 정협을 통해서 뭐냐면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소재지를 결정했는데 어디로? 북경으로. 그리고 이제 세계 대다수 국가와 연호는 뭐예요? 그건 오늘 서력을 채택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 그 다음에 국가를 지향하는 단계를 완전히 사회주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주의 넘어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넘어가는 뭐예요? 가도기 단계로 봤죠. 이걸 이제 뭐냐면 신민주주의 사회라고 했어요.
이 신민주의 이론은 누가 제시했냐면 모태똥이 제시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건설하는데 노동자, 농민을 바탕으로 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그런 국가 형태 이런 것들 이제 했죠.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볼 때 이제 아까 노동자, 농민을 기초로 한 각 민족과 각 국가 국내 각 민족 단결시키는 인민 독재 국가였고 경제로는 봉건, 반봉건 토지 소유에 입각한 농민 토지 소유제를 발달시키고 그다음 각 계층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재산을 보호하고 신민주주의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업국의 공업국을 변모시킨다. 여기에다 눈여겨볼 게 뭐냐면 토지 소유재와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했죠. 예, 이거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뭐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중간 단계를 지향한 거야. 이게 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각해서 토지 개혁법을 만들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 사유제를 폐지시킨 게 아니에요. 종전에 지주 중심의 양극화된 토지 사유제를 폐지하고 누구 중심의 중소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제를 확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토지개혁법은 소유제, 사유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 군분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사유제를 인정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지주를 포함한 분홍과 중농, 빈농에게 동일한 목을 구분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항단위도 이제 했고, 그 상공업 부분에 침범하지 않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근데 이제 한계는 농민적 소유제나 토지 군분이 중국 농촌과 농업 문제 해결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영세적 농민 연가는 영세적 농민 그 경영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집단 농법을 바뀌게 돼요. 근데 이때 집단화는 이제 농민 소유제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뭘로 넘어가는 거야?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중간 단계로서 이제 있었고, 그래서 정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국가 지향, 혁명 단계, 요거 예전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내용 나왔죠? 그 공동강령 내용 쓰고 나왔죠? 그냥 또 나온 게 뭐야? 그에 입각해서 토지개혁법은 했고, 이 토지개혁법 자체가 나왔죠? 토지개혁법. 요거는 몰라도 그냥 떼어 맞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사전을 보고. 그래도 여기 맞힌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야, 4점짜리인가 5점짜리 문제 같은데? 완전히 알고 떼어 맞힌 분도 없어. 그냥 보고, 눈치껏 그냥 쓰다 보니까 맞춘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 뭐 문제 풀 때, 모른다고 해서 쓰지 말고, 그냥 몇 개 쓰세요. 그러면 뭔가 걸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보니까 이제 잘 몰라도 왕권가가 중앙집권 다 써도 1점, 2점 다 걸리더라고요. 예. 이런 합리적인 정신이 필요해. 예. 1, 2점이 어디야? 1, 2점은 합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좀 약간 예상 외의 문제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중국의 현대사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대혁명 부분인데 여기까지 좀 일단 하죠. 예, 왜냐면 이제 이게 중국사 끝이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문화대혁명은 단독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냥 예문이나 예전에 한번 비리 비공정책인가? 그거 관련되고 잠깐 언급된 거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문화대혁명은 그 당시 모태똥이 대학집 운동 결과 물러났죠. 이 실패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윤속이나 등소평 같은 주자파들 이제 실권 장악했는데 이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펼쳤던 운동이 문화대혁명이야. 그래갖고 이제 목표는 중국의 정통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왜냐하면 혁명을 해도 지금 제대로 혁명이 안 됐다. 계속 혁명론이 입각해갖고 아직까지 자본주의 어떤 병폐들이 남아 있었다. 봉건 세력들이 그걸 타파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했고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오함의 해서판관을 비판하다, 평하다 이 내용이에요. 오함은 그 당시 북경 부시장이었는데 해서판관에서 이제 뭐냐면 해서라는 명나라 때 관리예요. 그래서 해서라는 사람이 누굴 가정제를 비판했거든요. 이것을 노사내이 때 팽덕회가 등소평을 비판한 내용을 서로 연결시켜갖고 해석을 한 거야. 요문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요문영이 이제 오함에 막 비판하고 해서판관의 작품을 비판하면서 이게 모태똥 요문영을 지지하면서 뭐예요? 이게 확대돼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대학집 운동 때 풍자수필 썼던 사람들 또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 당시 이제 홍위병들 동원했죠. 홍위병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청소년 조직이죠.
얘네들 뭣도 모르잖아. 그냥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와가지고 모태똥 수정 완세 외치면 공부도 이제 안 하고 그냥 예전에 싫어했던 사람들 뭐 교장 고감도 패스도 있고 교사도 패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홍위병을 동원해갖고 이제 구지주, 분홍, 반동분자, 우파분자, 기회주의 타도하는데 이거는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 윤속평, 윤속이도 이제 타도당하고 가택연금에도 죽죠. 그 다음 등속평도 하방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1970년대 이제 들어가니까 모태똥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이제 다시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조금씩 문화대혁명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때 모태똥의 2인자였던 사람이 임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군사권을 갖고 있는데 모태똥 보고 이제 계속 국가주석을 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태똥이 의심하죠. 이거 보니까 임표가 내가 국가주석을 한 다음에 물러난 다음에 일선 문헌하고 국방위원회 주석을 지가 갖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죠. 지가 한번 나중에 이제 해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임표가 이 모태똥이 자기 주의권 생각하니까 쿠데타를 하다가 발각이 된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가죠. 비행기 타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쭉 도망가다 어디에? 몽골평원에서 의문에 폭살당해. 비행기가 폭발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왜 폭발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의문이 좀 많은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네, 그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방이 그 당시 이제 등장해요. 사인방은 이제 용운영 그 다음 강청인가? 강청 아시죠? 그 모태똥의 세 번째 부인이 있어. 예. 그래서 원래는 저기 상해에 있었던 영국 배우인데 저기 연안에 갔다가 공연하고 갔다가 이제 모태똥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죽은 임표를 공자 연결시켜요. 그래서 임표가 평상시에 공자를 존숭했다. 숭배했다. 그래서 비림 비공 운동을 펼쳐요. 근데 비림 비공 운동의 실제 목적은 임표가 아니다. 죽은 임표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당시 등장했고 새롭게 권력을 다시 쥐고 있는 누구예요? 주울내죠. 주울내도 한때 이제 하방했다가 다시 이제 권력이 복귀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주울내를 비판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비림 비공, 그러니까 반유교. 그래서 신문화운동, 그 다음에 비림 비공, 태평천공운동 공통점이 뭐예요? 반유교적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 문화대혁명 때 그 당시 이제 공자 무덤 이런 것들 묘지 다 파헤치고 없어졌어. 예. 그래서 파괴되고 지금 다시 복구시키지만 지금은 되게 공자를 강조하죠. 거꾸로 왜 공자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다민족 통일 국가를 내세우잖아.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가지고는 안 돼. 뭘 강조해? 국가를 통합시키려면 정통을 강조해야 돼. 정통. 중국의 정통. 그럼 중국의 정통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죠? 공자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자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자가 이제 위상이 바뀌어지는데 공자도 억울할 거야. 왜냐면 자기는 그냥 2000년 춘추전국 시대 때 살아간 사람인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지 못하면 다 공자 탓하고 그 다음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또 공자 위에서 이제 공자 모여가지고 떠받들고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는데 공자 탓이 아니죠. 다 누구 탓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모태똥이 1976년에 죽죠. 그러면서 문화대혁명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작가 하국붕이 권력을 장악하다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등소평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등소평이 이제 11기 3중 전해 때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사회주의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개혁을 하다가 천안문 사태가 발생이 1989년에 있었잖아요. 천안문 사태는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1차 천안문 사태는 언제 있었죠? 네, 76년에 그 당시 누가 죽어요? 주울레가 죽죠. 그 주울레 이제 총공하면서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1989년에 일어났죠. 두 번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화대혁명은 그냥 동계 수준에서 그냥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또 대학진 운동이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은 대학진 운동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번서 넘어갈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